제가 2년 전에 워치에스 원더스 갔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롤렉스가 시스루 케이스백을 넣었네 이거였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때 저희 현장에서도 얘기 많이 했었고 롤렉스가 왜 시스루 바뀌었는지 서로 의견에 대해서 많이 공유도 했었죠. 데이토나 신형 그리고 1908 같은 모델부터 본격적으로 시스루 케이스백이 있었는데 롤렉스는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롤렉스는 전통적으로 시스루 케이스백을 잘 안 쓰는 브랜드로 좀 유명하죠. 네, 방수성과 내구성 같은 기능적인 측면에 굉장히 집착하는 브랜드라서 뒷면을 유리로 만든다는 건 롤렉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특히 툴 워치 이미지를 좀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에 가까운 시스루 케이스백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완전히 안 쓴 건 아니잖아요. 롤렉스도 예외적인 모델이 몇 개 있었죠.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1931년에 오이스터 퍼페추얼이 이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해서 이제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그때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이 무브먼트를 보여주기 위해 시스루 케이스백을 사용했던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판매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판매용으로 익스비션 케이스백을 만든 경우도 있었죠. 그 유일한 모델은 2005년도에 나온 첼리니 프린스였는데 이제 이 모델은 2015년까지 딱 10년만 생산됐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꽤 고급스럽게 마감이 돼 있어서 롤렉스 치고는 보기 드문 데코레이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 전통적인 솔리드 케이스백으로 돌아갔고 그러다가 갑자기 2023년에 다시 시스루 케이스백이 등장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1931년에 오이스터 퍼페추얼이나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첼리니 프린스처럼 특별한 맥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좀 전면적으로 고급 모델들에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게 그게 포인트죠. 개인적으로 이건 단순한 디자인 변화가 아니고 브랜딩 전략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롤렉스는 기능성과 실용성 면에서는 이미 정점을 찍은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고객들이 그 이상,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도 완성도를 함께 요구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호가들이 롤렉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좀 재미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나오는 롤렉스 모델 두 가지 모두 이제 플래티넘과 이제 골드로만 판매가 되는데 이 정도의 고가 모델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롤렉스가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다이얼로 소재 구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이스블루 다이얼은 플래티넘 데이토나랑 데이데이트만 이제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런데 무브먼트 마감 완성도까지 높여 이제 같은 롤렉스 라인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틸 데이토나 사는 사람들이 플래티넘 데이토나 보면서 뭐 어차피 같은 시계인데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히 애호가들은 시계의 성능뿐 아니라 무브먼트 예술성이나 디테일까지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롤렉스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시스루백 케이스를 적용한 게 아닐까. 저는 좀 유력한 이유라고 추정을 하는 게 가품 시장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가짜 시계 퀄리티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아, 네, 맞아요. 페이크 포인트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눈으로만 봐도 이제 진가품 여부가 확인될 정도로 허접한 가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까지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고 해야지만 정가품 여부가 구분이 되죠. 또 특히나 뒷백을 열어보지 않고는 정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계들도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가품에서 페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좀 퀄리티가 부족한 부분을 정품에서 갖고 와서 이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품치고 너무 비싸네 또는 그 돈이면 그냥 진짜를 사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매년 약 3천만에서 이제 5천만 개 이제 가짜 시계가 생산된다고 하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롤렉스라고 해요. 시장 규모로 보면 약 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8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롤렉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 시계의 대부분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중국 아닐까? 맞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레플리카를 즐기는 유저라고 할게요. 엄청 심취해서 많이 즐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롤렉스 레플리카를 엄청 잘 만드는 중국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중국 정부에 걸렸대요. 그래서 사형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가 엄청 큰 곳이고 똑같이 잘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뭐 너무나 잘 만드는 가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버전을 거듭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더 나아가서 페이크 포인트들을 더 개선해 나가면서 아직까지도 네, 뭐 아시겠지만 마크 1, 마크 2 이게 네, 가품에도 있어요. 그렇죠. 네. 가장 쉬운 전가품 구분 방법은 파라크롬 헤어스프링이에요. 아주 깊은 블루 색깔을 띠는데 가품의 경우에는 그냥 기본 니켈색 아니면 약간 회색, 은색 같은 걸 띠거나 이제 색깔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요. 뒷백을 열었을 때 이거를 보고 정품과 가품을 구분해라. 네, 이런 식으로 또 조언을 드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레귤레이팅 시스템입니다. 메타크롬과 프리스프롬. 저희가 사진 자료로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시면 핀의 융으로 정품과 가품을 구분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익스비션 케이스백으로 뒷백을 뚫어놨다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가품과 정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롤렉스 시스루 케이스백을 둘러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이건 단순히 뒷면을 유리로 바꾼 게 아니라 롤렉스 브랜드 전략의 방향성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